네,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충무초등학교에서 다문화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김현구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학교 생활 모습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건 학부모님 모두의 같은 마음과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학부모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전달해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학부모님들께서 사전에 요청해 주신 궁금증이나 질문 위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초등학교 학교 생활입니다. 안내해 드리려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기주도 학습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까요? 입니다. 우리 자녀의 자기주도 학습을 어떻게 도와주어야 하는가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둘째, 친구들과 잘 어울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입니다. 우리 자녀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우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셋째, 아이의 실제 학교 생활이 궁금합니다. 입니다. 우리 자녀가 학교에서 생활하는 실제 모습이 많이 궁금하시지요? 학부모님들께서 직접 학교 생활을 보시기보다는 자녀들을 통해 전달을 받으시다 보니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안내해 드리려 합니다. 넷째, 학교에 잘 적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입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걱정이 많이 되시지요? 아이들의 학교 생활 적응을 도울 수 있도록 학교에 잘 적응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시간 Q&A로 강의 자료에 담지 못한 내용 중 학부모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기주도 학습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까요? 아이들을 보면 자기주도적으로 생활하는 아이가 자연스럽게 자기주도 학습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의 습관이나 학습에서 어느 날 갑자기 짠은 절대 없습니다. 한 걸음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하나씩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이란 무엇일까요? 자기주도 학습이란 학생이 학습에 참여할지 하지 않을지를 선택하고 이후에 학습 목표, 학습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실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아가 학습의 결과에 대해 평가하고 피드백하는 과정까지 포함하여, 즉 학습의 전체 과정을 아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하시죠? 저도 교실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모두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학부모님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10살 내외의 우리 아이가 자기주도 학습 가능할까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학부모님은 현재 자기주도 학습을 하고 계신가요? 내일부터 무언가 공부를 해야 한다면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세요? 자기주도 학습은 저에게도 어렵습니다. 주변에서 자기주도 학습이 중요하다,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로 키워야 한다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자기주도 학습 쉽지 않습니다. 저나 부모님과 같은 성인들에게도 쉽지 않은 자기주도 학습을 초등학생 아이에게 강요하다니요.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리가 우선 필요합니다. 자기주도 학습의 시작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주도 생활입니다. 교실에서 요즘 아이들에게 학습 준비물을 왜 준비해 오지 않았느냐, 또는 숙제, 교과서, 가정통신문 등을 왜 챙겨오지 않았느냐 라고 선생님이 물으면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답이 무엇일까요? 바로 엄마가 안 챙겨줬어요 입니다. 자기주도 학습의 시작은 자기주도 생활입니다. 내 방 정리, 내 서랍 정리,
내 사물한 주변 정리부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알림장을 스스로 확인하고 숙제를 챙겨서 하고 교과서와 준비물을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교실에서 담임교사로서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느낀 확실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주도 생활 습관이 잘 정착되어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본인의 것들을 챙겨서 하는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자기주도 학습으로 연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주도 생활이 습관화된 후에 자기주도 학습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단계별로 차근차근입니다. 우리 아이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기를 기대하신다면 제일 먼저 하셔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아이가 책상에 앉고 싶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아이가 본인의 책상에 앉아서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무언가에 집중하고 몰입해서 일정 시간 동안 목표를 성취해보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본인의 책상에 앉아서 책을 좋아하는 아이는 읽고 싶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퍼즐을 좋아하는 아이는 퍼즐 맞추기를 할 수 있도록, 그림을 좋아하는 아이는 그림 그리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아이가 책상에 앉아서 느끼는 몰입과 성취의 즐거운 기억을 반복적으로 남겨주셔야 합니다. 또한 학부모님께서 분명하게 학습 가이드의 역할을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자기주도 학습을 시키고 싶다고 해서 우리 아이를 해야 할 공부 앞에 외롭게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에게 결정권을 주시더라도 결정의 순간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학습 내용, 학습량, 학습 시간, 학습 목표 등에 대한 계획을 함께 세워주시며 아이가 외롭지 않게 혼자 공부해도 부모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믿음을 주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이 대부분의 계획을 세워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씩 아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영역과 권한을 넓혀주셔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짠은 없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에 익숙해지고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험을 충분히 하도록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수동적인 학습에 익숙한 아이로 만들지 않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고 있는 학습은 학교 교실에 앉아서 수업 듣기, 학원에 앉아서 수업 듣기, 컴퓨터 앞에서 수업 듣기가 대부분입니다. 즉, 아이들이 받고 있는 수업은 모두 듣고 끝납니다. 수동적인 학습에 익숙한 아이들은 결코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듣기 위주의 학습을 통해 얼마나 공부를 하고 있는지 관련 연구를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미국 행동과학연구소에서 발표한 학습 효율성 피라미드입니다. 강의를 듣는 것은 학습한 내용의 5% 밖에 아이에게 남지 않습니다. 읽기는 10%, 동영상으로 강의를 보는 것은 20%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열심히 수업을 듣고 있는 우리 아이들은 학습 효율성이 20%를 넘지 않습니다. 반면에 집단 토의를 하며 친구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면 50%가 남고 실제로 해보면 75%가 남습니다. 90%의 효율성을 보이는 학습 방법은 바로 서로 설명하기입니다. 이는 교실에서 학생들과 함께하는 교사들이 실제로 많이 고민하고 활용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즉, 학생들의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선생님들은 활동 시간 중 학생들이 실제로 참여해 보거나 스스로 정리해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려고 노력합니다. 이는 가정에서 학습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학습한 내용을 본인의 머릿속에서 본인의 언어로 정리해서 표현해보는 과정이 진정한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가정에서도 아이가 무엇을 공부했는지 자주 물어봐 주시고
아이의 언어로 정리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친구들과 잘 어울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입니다. 학생들의 친구 관계를 위해 교실 속에서 선생님들은 실제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들이 아무 의미 없이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선 단단한 아이로 만들기입니다. 교실에서 많은 아이들과 함께 하다 보면 아이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존감이 친구 관계에 그대로 반영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존감은 스스로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중학년 이상 여학생들의 경우 친구 관계에서 문제와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친구 관계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아이들 각각이 가지고 있는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아이는 친구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문제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의 자존감을 어떻게 높여줄 수 있을까요? 아이들은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거나 평가하는 본인의 모습을 그대로 수용하여 스스로를 정의합니다. 이는 아이와 어린 시절부터 가장 가까운 관계였던 부모님, 즉 부모의 언행이나 대응이 자녀의 자존감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반복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무시당하는 아이들의 자존감은 실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는 상관없이 매우 낮습니다. 반면에 나는 항상 너의 편이다. 너는 멋지고 충분히 사랑받는 아이다. 라는 부모님의 절대적인 지지가 자존감이 높은 아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존감은 아이가 실제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대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즉, 어떠한 능력이 조금 부족한 아이도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해 더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친구 관계에서는 아이가 가진 능력뿐만 아니라 자존감 자체가 큰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튼튼한 자존감은 친구 관계에서 타인에 의해 일희일비하지 않고 중심을 지키는 단단한 아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가능한 다양한 아이와 많이 어울려 볼 수 있는 기회를 의도적으로 많이 주셔야 합니다. 이런저런 친구들과 어울리고 상처받고 회복하고 하면서 점점 단단한 아이가 되어갑니다. 자녀의 친구 관계를 지나치게 통제하고 간섭하기보다는 많은 친구들과 어울려보고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 자녀가 어울리고 있는 친구 중 신체적으로나 또는 정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친구가 있지는 않은지 챙겨주셔야 합니다.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특별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상처를 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경우 피해를 받는 대상만 바뀔 뿐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가 다양한 친구들과 어울려 볼 수 있도록 해주시되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친구와는 어울리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통제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 다문화 학부모님들께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아이가 다른 언어권의 아이들과 많이 어울리도록 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도 다문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특정 언어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언어권의 아이들과 형성된 또래 집단이 오히려 다른 친구들에게는 다가올 수 없는 벽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는 한국어 학습이나 학교 생활이나 친구관계 등에서 많은 문제점으로 이어집니다. 다문화 아이들의 경우 문화적인 동질감이나 의사소통의 수월성 등의 이유로 같은 언어권의 아이들하고만 어울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양한 아이들과 다양한 언어로 어울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부모님들께 우선 여쭙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으세요? 맞습니다. 친절하고 배려하고 재밌고 착하고 편안한 사람 등등 공통적으로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부모님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남을 바꾸는 것보다 나를 바꾸는 것이 가장 쉽다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머릿속에 떠올리신 우리 아이가 친하게 지냈으면 하는 친구의 모습이 우리 자녀의 모습인지 살펴봐 주시고 함께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저도 교실에서 아이들을 교육할 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친구 관계에서 상처를 받는 아이가 있을 때 저는 상대방 아이에 대한 지도뿐만 아니라 반드시 상처받은 아이에게도 개별적인 교육을 합니다. 여기서 교육은 위로뿐만 아니라 그 아이 스스로도 함께 노력하고 변화해야 할 부분에 대한 반복적인 지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분과 연계해서 교사들이 교실에서 느끼는 한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임교사로서 학부모님들께 많이 받는 요청 중 하나가 바로 우리 아이가 친구들과 잘 지내게 해주세요입니다. 교사들이 교실에서 흔히 사용하는 방법은 집단 상담, 개인 상담 등의 상담 활동입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인기 만점 친구, 즉 누구나 함께하고 싶은 착한 친구와 친구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를 의도적으로 짝을 지어줄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한동안은 친구 관계에서 문제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 친구하고만 짝을 하며 언제까지 지낼 수 있을까요? 문제의 해결 방법을 다른 친구에게서 찾는 것은 일시적으로만 효과가 있을 뿐입니다. 또한 마니또와 같은 비밀 친구나 학급 임원 등과 협의하여 수호천사 프로그램 등을 학급 내에서 운영하며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친구 관계는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며 교사들은 좌절합니다. 왜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과 동일합니다. 아이들 각각의 친구 관계는 그 아이가 가진 개인적인 성향이나 품성 등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아이 스스로가 변하지 않을 때의 외부의 도움으로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효과가 있더라도 일시적일 뿐 결국은 처음의 상태로 모두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아이가 친구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어려움을 이야기한다면 담임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시고 우리 아이가 노력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논하셔서 함께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아이의 실제 학교 생활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하루 생활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학교 생활의 모습은 학교나 학급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보통의 사례에서 안내를 드리는 부분이니 혹시나 현재 아이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상황과 다르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들은 8시 40분에서 9시 사이에 교실로 등교를 합니다. 1교시가 시작하기 전까지 아이들은 그날 하루 동안 사용할 교과서나 준비물 등을 사물함과 책상 서랍에 정리를 하고 학급별 특색 활동에 참여합니다. 학급에 따라서 아침 독서를 하거나 학습지 등을 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머님들께 강조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이가 지각하지 않도록 10분에서 20분 정도는 여유 있게 교실에 도착할 수 있도록 챙겨달라는 것입니다. 교실에 있다 보면 매일 습관처럼 1교시 시작 전에 후다닥 교실로 뛰어들어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고는 바로 1교시가 시작됩니다. 그 아이가 1교시 수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을까요? 자기주도 생활,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한 상황이 될까요? 어떤 아이는 여유 있게 등교하여 선생님 또는 친구들과 인사도 나누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며 하루 시간표를 확인하고 미리 학습 준비물을 확인한 후 자리에 앉아
읽고 싶은 책을 읽다가 1교시를 맞이합니다. 어떤 학생이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할런지 쉽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아침 활동 시간처럼 아이들에게 10분에서 20분 내외의 자투리 시간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에 따라 해당 시간을 독서 활동으로 또는 개인 학습 시간으로 알차게 사용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고 낭비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습관들이 모여 자기주도 학습이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자투리 시간에 활용할 만한 읽고 싶은 책이나 문제집 등을 가방에 챙겨 다니도록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 수업 시간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한 차시란 한 번에 진행되는 수업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이는 해당 연령 학생들의 주의 집중 시간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한 차시의 경우 초등학교는 40분, 중학교로 가면 45분 기준으로 보통 운영됩니다. 40분 수업 후 학생들은 10분의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10분 동안 화장실 다녀오기, 다음 시간 교과서나 준비물 챙기기, 우유 마시기, 학급 1인 인력 등을 합니다. 여기서 1인 인력이란 학급별 자치활동의 하나로 학생들 각각에게 학급에서 필요한 역할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특정 장소를 청소하거나 또는 친구들의 숙제를 수합하거나 선생님의 심부름을 하는 등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후 다시 40분 수업 시간에 참여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학교가 중간놀이 시간을 운영합니다. 중간놀이란 학생들의 놀이 시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 보통 2교시가 끝나고 3교시가 시작되기 전에 쉬는 시간 10분이 아닌 20분에서 30분 정도의 놀이 시간을 학생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아이들이 다른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하는 시간입니다. 점심시간은 보통 4교시가 끝난 후이며 학교 상황에 따라 교실 또는 식당 등에서 급식을 먹습니다. 학교에서는 급식을 단순히 한 끼의 식사가 아닌 하나의 교육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급식을 통해 식생활 교육, 영양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건강상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아이들이 먹기 싫어하는 음식이라도 하나씩이라도 먹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또는 바른 식사 예절을 익히도록 급식 시간 중에도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급식을 먹은 후 학생들은 스스로 식판을 정리하고 양치질을 하는 등 해야 할 일들을 합니다. 어떠세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와 있는 동안 참 바쁘게 생활하죠? 학교에 다녀온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 하루도 고생했다고 토닥토닥 응원 한번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수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40분 동안의 수업은 보통 어떻게 진행될까요? 일단 그날 배워야 할 학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이전에 지난 시간에 학생들이 공부한 내용을 기억할 수 있도록 간단한 놀이 활동이나 발표를 통해 기억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5분에서 10분 정도 그날 배울 내용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보거나 이야기를 나누며 아이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합니다. 배움의 준비를 하는 것이지요. 수업 시작 직후 5분에서 10분의 시간을 통해 아이가 공부하고 싶다, 배우고 싶다 라는 마음만 먹게 만들면 그 수업은 이미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다음 본 활동으로 20분에서 30분 정도 교과서나 학습지, 다양한 활동 등 실제 학생들이 배워야 할 내용과 관련된 활동들을 집중적으로 합니다. 교과서 위주로 진도를 나가면서 수업을 하는 학급이 있는 반면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고 선생님이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업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간혹 선생님께서 교과서를 많이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걱정을 하시는 학부모님들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교과서는 하나의 학습 자료일 뿐입니다. 즉, 학교에서 반드시 배워야 할 내용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공부할 내용을 학생들에게 가르치실 때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입니다. 따라서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교과서를 많이 사용하시지 않으시더라도 다른 교육 자료를 많이 활용하여 아이들과 수업을 하고 계시다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활동이 다 끝나고 나면 바로 수업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오늘 배우면서 느낀 점이나 더 공부하고 싶은 것, 이해가 안 된 것 등등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다음 시간에 공부할 내용이나 준비물을 안내하며 수업을 마칩니다. 학생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것을 반영하여 선생님은 다음 수업을 준비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수업의 흐름은 각 가정에서 자녀와 학습을 하실 때에도 필요합니다. 각 가정에서 자녀에게 학습을 시키실 때에 많은 학부모님들이 본 활동만 강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활동 이전에 우리 아이가 그 공부를 하고 싶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또한 아이의 공부가 끝난 후 공부한 내용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어 주시는 것 등에 대한 고민이나 노력도 함께 해주시면 아이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초등학교 3학년의 중요성입니다. 1, 2학년 아이들의 교과서와 3학년 아이들의 교과서를 한번 보실까요? 1, 2학년 아이들은 국어, 수학, 통합교과, 안전한 생활 등을 배웁니다. 3학년 아이들은 국어, 수학, 사회, 도덕, 과학, 음악, 미술, 체육, 영어 등을 배웁니다. 보시는 것처럼 1, 2학년 아이들의 교과서와 3학년 아이들의 교과서의 차이가 큽니다. 초등학교 3학년의 경우 이전 저학년 때와는 다르게 교과목 및 교과서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혼란스러워하는 학생들이 많이 생깁니다. 학습 내용도 어려워지다 보니 급격하게 공부에 흥미가 떨어지고 학습 자체를 멀리하는 아이들도 생깁니다. 이는 다문화 학생들의 경우 특히 초등학교 3학년 이후 중도 입국하는 학생들이 학습과 관련해서 이후에도 계속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학부모님들께서도 초등학교 중학년 시기부터는 자녀의 학습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학교에 잘 적응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우선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초등학교에서의 습관이 왜 중고등학교까지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 일상언어와 학습언어입니다. 많은 다문화 학생들이 일상언어 수준의 한국어 습득에 만족하고 이는 학습언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결핍으로 연결됩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해결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하는 학부모의 중요성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의 소통은 학교와의 소통, 교사와의 소통, 자녀와의 소통 등 많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을 들어보셨죠? 그만큼 어린 시절 갖게 되는 습관의 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시기의 습관이나 버릇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초등학교가 이후 중학교나 고등학교로 이어지는 학교라는 공간이나 시스템을 처음 접하게 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에서의 학습이나 생활 습관이 중학교나 고등학교로 이어집니다. 초등학교 시기가 정말 중요하겠죠? 간혹 학부모님들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공부는 잘 못해도 됩니다. 친구랑 친하게만 지내면 됩니다. 라고 말입니다. 과연 공부를 잘 못해도 친구랑 친하게 지낼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학생들의 경우 학급 내에서 공부를 잘 못한다, 열심히 하지 않는다와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는 결국 불성실한 태도나 부족한 학습 능력으로 담임 선생님께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낙인 효과가 됩니다. 낙인 효과란 마치 낙인이 찍히는 것처럼 반복되는 상황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도 그 학생을 그렇게 인식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다른 친구들이 바라보기에 그 아이는 매일 선생님께 혼나는 아이, 부족한 아이, 불성실한 아이로 인식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싶지 않은
아이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에게 공부가 전부라는 것이 아닙니다. 즉, 공부를 잘 못하는 것과 열심히 하지 않는 것,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 못하더라도 우리 아이가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아이, 노력하는 아이로 교실 속에 있도록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습 능력과 상관없이 아이들이 학교 생활 속에서 열심히 하는 경험, 최선을 다하는 습관 등은 이후에 아이가 살아갈 본인의 삶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일상 언어와 학습 언어의 차이를 분명하게 구분해 주셔야 합니다. 다문화 학생들의 경우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언어를 어려워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금방 습득을 하거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은 언어권의 학생들과 잦은 교류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성이 어떤 문제점으로 연결되냐면 다문화 학생들이 일상 언어로서 한국어를 습득한 후에는 한국어 공부에 대한 동기나 적극성이 급격히 하락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학습 언어로서의 한국어는 재미도 없고 불필요한 것으로 인식하여 열심히 공부하지 않습니다. 일상 언어와 학습 언어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가 단순히 생활 속에서 의사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를 자주 읽고 모르는 학습 단어에 대해 더 공부하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의를 기울여 관련된 책을 찾아 읽고 관련된 자료를 찾아서 공부하는 노력과 과정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소통하는 학부모의 중요성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어떤 말이 떠오르실까요?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 입니다. 저도 교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하다 보면 문득 저의 모습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나타날 때 깜짝 놀라곤 합니다. 실제로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학교에 잘 적응하는 학부모가 학교에 잘 적응하는 아이를 만듭니다. 저 역시도 교실 내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는 교사이기 위해 매 순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학교와 담임선생님과 자녀와 자주 소통해 주실수록 아이들은 건강해집니다. 학교와 소통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각 가정의 상황이나 여건 등에 따라 학교에 참여하는 부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학교 교육 활동에 학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안내가 되었는지,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될 만한 프로그램은 어떻게 신청하면 좋을지 등 학교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담임선생님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학교에 있다 보면 담임선생님들께서 저에게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어려움 중 하나가 다문화 학생 학부모님과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언어적인 소통 외에도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협조나 대응이 소극적이며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등입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교육활동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담임선생님께 여쭤봐 주셔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에는 바로바로 담임선생님께 알리고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함께 해결책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소통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제가 학부모님들께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녀의 소통입니다. 자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부모님과의 대화를 자연스럽고 즐거운 것으로 인식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제가 학급을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일관성입니다. 여기서 일관성이란 교사와 아이가 합의한 공동의 규칙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일관성 없이 그때그때 교사의 감정에 따라 판단하고 처리를 하면 교사와 학생 간 소통과 공감의 관계가 깨지고 더 이상 의미 있는 교육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의 그때그때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 자녀에게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부모님 또한 아이를 양육하실 때 일관성을 가지셔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아이와 함께 정한 규칙과 약속에 따라 일관성 있게 자녀를 지도해 주셔야 합니다. 일관성 없는 훈육과 교육은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아이에게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기억만을 남길 뿐입니다. 또한 아이의 이야기에 자주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의 목표를 함께 이야기 나누며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려주시고 공감해 주시면 우리 아이의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한 아이를 온전히 키워내기에 교사나 학교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또한 학부모님의 힘만으로도 어렵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과 저를 포함한 교사들, 학교의 목표는 모두 같습니다.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고 멋지게 자라도록 돕는 것입니다.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와 교사, 학부모는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할 동료입니다. 오늘의 온라인 아카데미가 우리 소중한 아이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후에는 실시간 Q&A로 문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